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이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면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오늘 사연은 믿었던 사람의 이면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3살 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린 시절을 조금 불우하게 보냈어요. 막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는 툭하면 저와 엄마를 때렸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세상 좋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달라졌어요. 대외적으론 세상 책임감 넘치고 다정한 아버지였고 집에서는 더 없는 폭군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군요. 연정아,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엄마 따라가서 살 거라고 해? 무조건.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했어요. 나중에 다 커서 들은 이야기지만 엄마는 아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 같은 것들을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면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 힘드니까 위자료나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들었었습니다. 엄마가 모은 자료들은 충분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밖에다가 일절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엄마가 요구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아버지네가 재산이 좀 있는 집이었거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집안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진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돈으로는 별로 힘든 삶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물론 유복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겪어온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있었어요. 어디선가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남들보다 몇 배로는 더 놀랐고 덩치가 큰 성인 남자 옆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비교적 잘 자랐어요. 크게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남들에 비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남자긴 했어요.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도 없긴 했지만 애초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그렇다고 한들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요즘은 안 하고도 혼자서들 잘들 살잖아. 그래도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생각으로는 살지 마. 세상에는 네 아빠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모르셨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가 너를 못 보게 해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다. 당연히 못 보게 하죠. 어린애를 그렇게 때린 사람인데 어느 엄마가 딸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낯이 빨개지더군요.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왜요? 다 늙으니까 이제 조강지처랑 딸이 생각나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게서 그 악몽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태 노력했어요. 아니, 사실 지금도 그 악몽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덜덜 떨리니까. 그러고 아버지라는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게 20살이 막 넘었나? 했던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는 엄마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재혼했고 그 재혼한 여자도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유는 저희 엄마와 같은 이유로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꽤 되었는데
그걸 물려줄 자식이 저밖에 없다고 그 뒤에 엄마를 한번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어렵사리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사람 돈을 왜 받아? 싫어.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네가 안 받으면 뭐 그 돈이 올바르게 쓰이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준다는 건 그냥 받아. 또 재산을 받았다고 아버지 대접을 해주길 바랄 거라는 생각에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의 설득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받겠다고 유언장에 사인을 하는 거였지만 말입니다. 그게 제가 30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커녕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알던 남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없애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저를 쫓아다녔어요. 사실 쫓아다녔다기보다 오랜 시간 저에게 관심을 표한 거겠죠. 오늘 날이 너무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요? 가보고 싶은 맛집이 생겼는데 혼자 가긴 영 쑥스러워서 같이 가줄래요? 그 영화 엄청 재밌다던데 나랑 영화 좀 봐줘요. 10번 거절하면 11번 대시하는 남편을 따라 몇 번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사람이 생각보다 나와 맞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이렇게 친구로라도 지내는 건 어때요? 사실 저도 남편에 대한 호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뜻 남자를 만나기엔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라 남편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 그 정도면 그냥 사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입맛이 비슷하거나 영화 취향이 겹치는 것과 같은 취향 외에도 가정 환경도 저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엄청 때리셨거든. 진짜?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진 못하셨어. 그럼 아직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사죠? 제 질문에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느낌상 그렇다는 분위기는 풍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당연히 계속 같이 사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불우한 과거와 같은 과거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에 대한 믿음과 호감이 더 올라갔어요.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아직도 나 좋아해? 나 만나고 싶어?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물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나 다를까 엄마였어요. 과거에 그런 일에 발목이 잡혀 제가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싶어서 늘 걱정하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오빠를 소개받고 나서는 더더욱 좋아하셨고요. 물론 사람 겉만 보고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구나. 겉만 봐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 보여? 제가 웃으면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말에 늘 진심이 묻어있고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했어요. 연애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좀 겁이 났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결혼 전에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자기는 지금 누구랑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오빠는? 나는 어차피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서 괜찮아.
저는 그런 남편의 제안이 참 반가웠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여러 번 확인해 왔던 터라 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나서 결정해보고 싶긴 했어요. 절대 안 된다. 무슨 동거야 동거는 결혼을 하지. 가볍게 생각했던 저와는 달리 엄마는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반대를 하실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살짝 당황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 설득도 남편이 엄마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연정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연정이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한번 살아보고 연정이 뜻에 맡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 번 엄마를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집도 엄마 집이랑 가까운 집에 작은 투룸을 얻었어요. 남편 집도 저희 집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그건 결혼을 하게 되면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의외였던 건 남편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미 집에 다 상황을 이야기해두고 허락까지 받아온 상황이라 다른 설명은 필요 없긴 했습니다. 그게 의외라는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의외라고 느낀 건 남편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신사적이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사람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런 시아버지보다 더 의외였던 건 시어머니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내 저를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궁금하고 부담스러워질 때쯤 화장실에 간 남편과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시아버지 몰래 소곤거리듯 저에게 말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좋아요? 네? 자기 아들을 향해 말하는 것 치고는 뭔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적의가 있는 것 같은 말투에 놀랐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자 어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이미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꼭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때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언제든 자기에게 와서 일러도 된다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 그쯤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별 문제 없는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해서 사실 집에서 마주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집안일도 딱 정해두진 않았지만 제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이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남편이 걸레질을 한다든지 적당히 잘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니 남편과 저는 생각보다 더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같은 것들도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1, 2년이 지나니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더군요. 누구보다 더 그걸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던 찰나에 제 몸이 이상한 걸 알았어요. 증상이 딱 임신을 하면 나오는 증상들이라 혹시나 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더라고요. 결혼이 무서웠던 적은 있었지만 아이는 늘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와 저희 엄마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면서 저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꽤 자주 했었으니까요. 바로 식을 올려야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 가졌다고 허겁지겁 결혼하는 거 그거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야. 니들은 이미 결혼을 염두에 보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내가 그러는 게 싫어. 아이 때문에 하는 것 같잖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지만
그때도 남편이 나서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이 사람 벌써 4개월이라는데 아무리 결혼을 빨리 준비해도 배부르기 전에 시골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허겁지겁 준비하는 결혼은 어머님도 아쉬우시잖아요. 하나뿐인 딸 결혼인데 애 낳고 몸 풀고 시간 될 때 천천히 시골리는 것도 좋죠. 저 어디 안 갈 건데요, 뭐.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이라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남편이 말한 하나뿐인 딸 결혼식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엄마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겠니? 그럼 그렇게 해라.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댁에도 이야기하면서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자기도 드디어 손자가 생기는 거냐며 뭐든 니들 뜻대로 하라며 그저 좋아하시기만 하셨는데 시어머니 반응은 좀 다르더군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아니다. 같이 살아보니 어떻든 애는 안 먹이든? 네, 저한테 참 잘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래, 잘 해야겠지. 네? 하는 말마다 어딘가 뒤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다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우신 거야?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해?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궁금하다듯 대묻더군요. 아니, 별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냥 눈빛이 당신이 아니라 나를 엄청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난 또 뭐라고. 당신이 임신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어머니도 여자잖아.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당신 배부르고 몸 풀고 하는 거 염려돼서. 그런가? 사실 이럴 때 아니고는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 시댁 식구들을 볼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끔 볼 때마다 항상 어딘가 찝찝한 여지를 두는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이었지만 딱히 어디에 말할 건 아니어서 한 번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금방 배가 불러왔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 관련 업무라 저희 회사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규정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직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일할 생각으로요. 몰랐는데 제가 몸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한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몸조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엄마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봐줬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끝내면 바로 올리려던 시기 제 몸조리 기간 때문에 좀 미뤄지고 돌만 지나고 나면 하자고 하는 바람에 좀 미뤄지고 그런 식으로 두세 번이 미뤄졌어요. 그렇게 어느새 아이를 낳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아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해야 하지 않겠니? 저도 사실 이제는 진짜 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었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봐온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남자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고요. 제가 식을 올리자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늦게 하는 결혼식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제일 신난 건 역시 엄마였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신나더군요. 지금까지 왜 안 한다고 버텼나 미뤘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올해 결혼식인데 장모님이 제일 신나셨네.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진짜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도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지만 사실 저는 절차를 다 마치고 하고 싶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도 올리게 됐고 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게 처음이어서 당황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약속을 잡아 나간 자리에는 뭔가 심각한 얼굴로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의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낯설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뭐 좀 생각하느라 그랬어. 결혼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저는 뭐 혼수나 예단이나 식 관련해서 집안끼리 나눠야 할 문제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의외긴 했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 꺼낸 말부터 의외였어요. 이 결혼 정말 해야겠니? 네? 아휴, 내가 원래는 그냥 계속 모른 척 할까 했고 사실 지금도 모른 척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가만히는 못 있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늘 의미심장한 표정과 말들을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소리냐는 듯 묻자 시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한번 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한 번도 정훈이가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없어? 네? 이상하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이상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너한테 잘해주는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 없냐는 말이야. 뭔가 꾸며낸 것 같다거나 연기 같다거나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 같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대답하려다 문득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정말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리 잘 맞고 성격이 좋더라도 한 번쯤은 서로 짜증을 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에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게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바로 생각난 걸 보면 말이죠.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하게 완벽하다, 친절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현실에 없을 것처럼 말이야.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거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처음 그 아이의 새엄마로 들어왔을 때 말이다. 새엄마요? 내가 계모라는 이야기 정훈이가 안 했니? 아휴, 그래. 뭐 안 했겠지. 굳이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할 때 친어머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정훈이 친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정훈이 아버지랑 나랑 재혼을 했지.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폭력적이시라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뭐? 이번에는 그렇게 말했니?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듯한 뉘앙스로 저에게 반문하더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확신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너네 아버지한테 폭력당했었니? 그걸 정훈이한테 말한 적이 있고? 네? 그걸 어떻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을 알고 계시기에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소, 시간, 공기 이런 것들까지 말이죠. 그만큼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정훈이는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상대가 처한 아픈 과거를 나도 겪은 적이 있다고 말이야. 이번에는 아버지의 폭행이었나 보구나. 전에 그 아이는 어머니의 외도였는데. 전에 그 아이요? 아휴,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정훈이는 결혼한 적이 있어. 네?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그 아이 때문이다. 죽은 정훈이 전부인. 남편에게 전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놀랄 놀자인데 그 전부인이 죽었다니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정훈이가 참 무섭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 남편한테 너한테도 말해야 한다고 수백 번은 이야기했지만 부모라는 게 그러지 않겠니?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아들한테 너무 무르단 말이야. 그런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물론 남편에게 전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긴 했지만 그 전부인이 죽었다면 그건 슬픈 과거이지 허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는 조금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요. 전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건 조금 괘씸하긴 한데 일찍 세상을 뜨신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도 숨긴 거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군요. 내가 그걸 허물이라고 하겠니? 그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고사였어. 둘이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다. 정훈이는 다박상 정도로 그쳤지만 그 아이는 많이 다쳤지. 그렇게 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정훈이를 너무 안쓰러워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한창 좋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거니까 말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의 친정에서 찾아왔더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하기 힘든지 앞에 있는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제 입도 마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그 집 식구들을 보면서 딸이 어쨌든 정훈이랑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니. 우리 탓을 해도 그러려니 듣고 있자고 정훈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더구나. 그러고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아이 앞으로 정훈이가 수십억의 보험을 들어놨더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보험금은 당연히 수령인이 정훈이었고 신기할 정도로 자동차 사고 보험에 거액의 돈을 넣고 있었다는 말에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 저는 이 지점부터 정말 소름이 확 끼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정훈이가 그 아이의 보험금으로 수령한 돈만 20억이 넘는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들이 빌린 그 렌터카의 블랙박스는 고장이 났고 말이야. 새벽이란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외곽이라 그 누구도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어. 정훈이 빼고 말이다. 약간 꿈속 같았어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고 정훈이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정훈이의 말에 그냥 넘어갔어. 증거가 없고 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당연히 보험금은 정훈이가 다 받아갔고 말이다. 그 가족들은요? 그 가족들이 가만 안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훈이 회사로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난리였지. 하지만 무죄가 입증되고 나서 정훈이가 역으로 소송을 거는 바람에 그분들도 어찌할 바 없이 물러났어. 형편이 넉넉한 집이 아니다 보니 정훈이가 피해보상 소송을 거는 걸 감당해낼 수 없으셨던 것 같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훈 씨 말이 다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는 뭔가 이야기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하듯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봤단다. 뭘요?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정훈이를 말이다. 그 뒤로는 사실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멘탈이 정말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나는 그 뒤로 정훈이의 일에 간섭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2번은 그럴 일이 없겠지 했어. 그런데 또 여자를 데려왔더구나. 그게 너였고. 남편에게 이건 말려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하지만 남편은 정훈이가 그럴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애초에 믿지 않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니 내 말이 통할 리가 없지. 그 뒤로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부터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고요. 한 번은 동네 새끼 고양이를 밟아 죽이려고 하던 걸 말린 적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자기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면 한번 전화해보라며 건네준 연락처를 내려다봤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남편의 전 부인의 가족이겠죠. 멍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니 제 안색을 보고 엄마가 기함하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당장 엄마에게 이야기해줄 엄두도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몸이 안 좋다고만 둘러대고 남편에게 전화해 결혼할 때가 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당분간 엄마랑 좀 같이 지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혹시 몰라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남편과 같이 된 보험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5개로 늘어 있더군요. 그 보험들을 확인하고 정말 머리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준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그 집 식구들은 한달음에 만나자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어요. 남편의 전 아내의 어머니는 누가 봐도 안쓰러울 만큼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절대 그 결혼하지 말아요. 절대. 그 집 식구들을 만나니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사이가 좋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분 오빠의 말에 의하면 그 집 남편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대요.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때때로 무섭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것들 말입니다. 딸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지면 보통의 부모는 이성을 같이 잃고 당황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 처리를 완벽하게 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듬직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간호사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이성적이시네요. 보통 이런 경우엔 부모님들도 패닉 상태라 저희가 달래드리기 바쁜데. 그때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택시에서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모를 기분으로 한참을 울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싸매고 누웠어요. 결혼이야 뭐 안 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여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어쩌면 나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에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누워만 있으니 엄마가 물어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데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고 누워만 있어. 이제 식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신부가 왜 그 정도로 마음이 싱숭생숭해? 막상 결혼한다니까 기분이 이상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해주는 다정한 말이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를 껴안고 정말 미친 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더니 제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기운이 빠져서 더는 울지 못하게 됐을 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결혼 못하겠어? 엄마, 사실은 그게... 엄마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해준 이야기와 남편이 저 몰래 보험을 몇 개씩이나 더 든 이야기, 그리고 그 전부인의 가족을 만났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엄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손까지 덜덜 떠시더군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는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결혼 전에 마음이 심란해서 엄마 집에 당분간 있겠다고만 했어. 그래, 잘했어. 엄마는 자기도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바로 말했겠냐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계속 쓰다듬었어요. 엄마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밤새워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남편에게 이야기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저나 자기 새어머니에게 나쁜 짓이라도 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헤어지자는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도 걱정이야.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엄마가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엄마가 주먹을 꼭 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와중에 웃음이 나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연락해 밖에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일부러 대낮 시간에 사람이 많은 장소로 골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냥 집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오랜만에 밖에서 데이트하는 기분 느끼고 싶었어? 다정한 얼굴로 그렇게 묻는 남편에게 평소라면 웃으며 대답했겠지만 그 얼굴만 봐도 저는 이미 소름이 끼치는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 눈을 보지 않고 아래만 보고 있자 묻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왜 전부인 있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고개를 들고 대뜸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게 보였어요. 그런 얼굴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이내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는 듯 하더니 묻더군요. 그거 누구한테서 들었어? 다정한 말투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말 안 했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좋은 일로 보낸 것도 아닌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 아파서 그랬어. 전혀 마음 아파 보이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의 태도의 무서움도 무서움이지만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그의 전부인이 너무 불쌍해서요. 내 허락도 없이 언제 그렇게 내 보험은 많이 든 거야? 여기까지 제가 아는 줄은 정말 몰랐던 모양인지 완전히 놀란 얼굴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누구 만났어? 어머니야? 아님, 그 집 가족들이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되묻더군요. 지금 내가 누굴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왜 내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건데? 왜 들었냐니까? 내 보험? 제 질문에 남편이 이를 악무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애써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얼굴이 기괴하기까지 했어요. 혹시나 해서 들었지. 당신 걱정되니까. 갓 태어난 아기 보험도 3개씩이나 들었더라. 태어나자마자 보험부터 드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기가 아플 때를 대비한 거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그랬어? 제가 질문을 퍼붓듯 쏟아내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자기는 이미 나를 믿을 생각이 없구나. 그치?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사랑하면 믿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기엔 당신이 나한테 비밀로 한 게 너무 많잖아. 그건 외에도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해줬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일어날게. 당신은 더 이상 내 말 안 믿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어차피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생각 없잖아. 나는 말이야.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내 말을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남편은 그러고 일어서서 카페를 나갔어요. 나가는 길에 엄마와 남편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엄마를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남편이 자신을 봤던 표정이 너무 섬뜩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제 결혼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없던 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 둘이 살던 집으로 가 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 김에 보험사에 왜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보험을 들었냐고 따져 물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것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한번 남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편하실 때 한번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며칠 뒤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안 그래도 집에 한번 찾아왔었다. 혹시나 해서 어머니 연상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 본인도 내가 이야기했다는 확신은 없는지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내가 시치미를 떼니까 그냥 나가더구나. 그러고는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는 심상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아. 그 사람을요?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집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 다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정훈이가 그랬을까? 하고 시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다는 말도 말이죠. 사실 모두를 위해 다행한 일이긴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았고 저도 멀쩡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난 뒤 그 여자분의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 증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증언이냐고 물으니 기적적으로 그날 그 교통사고를 목격하시는 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재수사를 들어갔는데 제 이야기를 생각나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제 증언이면 남편의 죄를 밝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럼요. 해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선뜻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남편이 또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저에게 무슨 보복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엄마 마음은 너무 이해되지만 나 여기서 증언 못하고 넘어가면 평생 그분이랑 그분 가족에게 죄스러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긴 싫어. 결국 엄마도 저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 가 여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증언했어요.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 몰래 제 보험과 아이의 보험을 드러났다는 사실 등등을 말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할지 안 무서워? 이 통화도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알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20년형을 선고받았다더군요. 그 여자분의 식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이제야 저희 민지 하늘에서 발 뻗고 자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래도 그런 증언 선뜻 해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고민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흔들리긴 했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항소하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변호사를 붙여달라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써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목격자가 나타났고 제 증언이 너무 세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보험사도 조사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정말 몇십 년은 된 긴 이야기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벌써 이렇게 아득한데 말입니다. 엄마는 이제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것 때문에 남자가 무섭다거나 겁이 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증명해냈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건지 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딱히 또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와 딸아이 예쁘게 키우면서 셋이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만 남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와 이 아이를 만나게 해준 사람임은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죠. 저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대체 언제 다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다 하게 됐네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교훈도 얻었지만 용기를 낸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교훈도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자야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시간이 늦은 밤이거든요. 부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기도 하고 애틋하면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 외에 좀 속상하고 밉고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들까지 모두 골고루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자라오는 동안 약간 권위적인 모습이 있으셔서 그렇기도 했지만 본인이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하시다 보니 그 안에서 꽤 고지식해진 것 같아요. 남들은 아빠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뭐 엄청 대단한 줄 알지만 세상에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한창 어릴 때부터 해오셨던 일을 그대로 쭉 갖고 살아오셨고 엄마랑 결혼할 무렵부터 계속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직원들도 차차 모이고 조그만 건물도 사서 꾸려가시다가 거기서 좀 더 규모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물론 수익적인 부분에선 아빠도 그럭저럭 할만하니까 읽어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바라는 것만큼의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셨는지 늘 스트레스가 많으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엄마로부터 전해 들은 것만 해도 아빠가 보통 예민한 게 아니라서 직원들과도 의견 마찰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그간 해왔던 거래처들 간의 신뢰라든지
아빠가 창업기를 잘 트게 되었던 좋은 시점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요. 자꾸 인간관계로 부딪히게 되는 아빠의 어떤 모습들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자식인 저와 오빠에게도 거의 고스란히 내려왔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아빠가 기대하시는 게 많다 보니 늘 공부에 매여서 꽤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늘 오빠와 아빠의 피 튀기는 기싸움 안에서 눈치 보는 건 엄마와 저였는데요. 나름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던 장남이 갑작스레 하던 공부를 관두고 패션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니 아빠는 모든 게 못마땅하다며 아들 없는 셈 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생긴 이 불화도 참 싫었지만 한편으론 모든 기대를 혼자 받아야 했던 오빠가 꽤 힘들었을 거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난 뒤 그 기대는 완전히 저에게 쏟아지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네 오빠 대신 너라도 잘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여자는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누굴 만났다 하면 금세 엄마를 시켜서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해보는 게 너무 싫었답니다. 집은 어디 살며 부모님은 뭘 하시며 돈은 있는 집인지 오래도록 먹여 살릴 형편이 되는 집인지 정작 본인은 아들이랑 의절하다시피 살고 계시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 아빠의 덕이라면 덕으로 그다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꼭 누구라도 소개받아서 만날라 치면 귀신같이 알아내서는 금세 벽을 쳐버리시더라고요. 뭐? 전문대를 나와서 회사에 어찌어찌 다니고 있어? 아, 그런 놈을 뭐하러 만나냐? 나중에 금방 회사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지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면 어떡해? 남자면 월 500은 벌어와야지. 아니 정말 이런 소리를 딸인 제가 듣는데도 짜증이 나는데요. 상대 남자가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천년의 사랑도 쉽게 만들 소리 아닌가요? 아직 장인어른도 뭣도 아닌 어르신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만나지 마라, 아주 그냥 그림자 꽁무니만 봐도 혈압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제가 김태희 같은 미인이라고 해도 오다가 도망갈 것 같아요. 어느샌가부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우울해져서 점점 연애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고 회사 복지도 괜찮은 수준이라서 그럭저럭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소개 자리가 들어왔었는데요. 누구를 만나보려 해도 이젠 아빠의 기준이 제 기준이 되어서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아빠 선에서 또 노발대발할 것을 알다 보니 자신이 없어서 아예 그 싸움 시작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쯤 우리 친척 언니나 여동생들이 줄줄이 결혼하게 되어 그런지 더 마음이 안 좋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선 조카들이 저렇게 척척 변호사며 공무원이며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더니 점점 눈이 높아지시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수진이는 최소 공무원 아니면 안 보내. 결혼식도 이런 일반 예식장 말고 고급 호텔에서 시킬 거야. 그리고 예진이 신랑도 뭐 변호사면 단가? 이 세상에 평생 직업이 어디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매일 화가 나 계신 건지. 그날 결혼하는 친척 동생네 앞에서도 그렇게 나쁘끄러운 소리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날 돌아와서 엄마랑 한참 얘기해보니 아무래도 아빠 안에 아들과 의절해버린 상처가 커서 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생긴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조차 전적으로 아빠 본인이 불러들인 상처인걸요.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본인이 감당하고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고 매일 아들이 최고라며 오빠만 높이던 아빠가 이제는 그 대가를 저한테 바라시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점점 나이가 차오르고 있고 결혼할 연령대를 훌쩍 넘기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초조해지더군요. 딱히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커리어와 돈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데 나도 남들하는 결혼을 이러다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친구가 한 남자분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대학 동창이고 저랑 동갑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말이에요. 이때 친구가 냉정하게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저도 좀 지쳐있어서 그런지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수진아, 결혼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신중해야 돼.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 능력도 능력이긴 한데 오래도록 둘이 얼굴 마주보고 같이 살 건데 성격이랑 성향 같은 게 무난하게 잘 맞는지, 둘이 대화 흐름이나 생활 패턴도 맞는지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한 거야. 일단은 이 사람 만나보기만 해봐. 특별히 뭐 다를 것 없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회사원이고 되게 성실하고 착해. 집이 막 여유 있던 건 아니어서 본인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혼기가 늦어진 것뿐이야. 어디 흠 있어서 늦어진 사람은 아니라고. 듣고 보니 저와 같은 나이대인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하더라고요. 무슨 농사인지는 당시 정확히 못 들었지만 아무튼 한때 좀 힘드실 때가 있어서 그거 도와드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입사도 늦어지고 결혼도 뭐 같이 늦어지고 했나 봐요. 사람은 착하다는데 저는 이때 딱히 어떤 의욕이 생기진 않았지만 내가 더 이상 누구를 고르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정 잘 안 되면 그냥 차라도 마시고 오자는 생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제 친구 말이 정말 조금의 과언도 없을 정도로 참 수더분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수줍음도 많아서 제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연신 귀가 빨개져서는 말도 잘 못하더니 나중에 헤어질 때는 또 만나고 싶다는 말을 대뜸 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사람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남자치고 하얗고 말끔한 얼굴에 왜 그간 장가를 안 갔을까 싶을 정도로 참 단정한 이미지였어요. 서로 좋게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우리의 만남은 즉각 연애로 빠르게 이어졌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는 이 감정이 무척이나 깊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 남자 쪽에서 빠르게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도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부모님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통보하듯이 말씀을 드렸죠. 대강의 상황을 말하고 나는 이러저러한 때가 되었으니 결혼하겠다.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나이 들어가는 걸 더는 볼 수 없으셨고 엄마 친구분이 딸 중매를 한답시고 내민 게 이혼남이나 애 딸린 분들만 자꾸 들어오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동갑내기 직장인과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더 바랄 게 없다며 그냥 얼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역시 노발대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 시골에 밭이나 메고 뒹구는 집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나이껏 안 가고 있었냐며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한테 좀 더 알아오겠다나요? 여기에 대해 저도 거세게 반발하려고 하던 차에 엄마가 더는 못 두고 보겠다며 아빠에게 막 소리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당신 믿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며 노처녀로 말려 죽일 거냐면서 엄청 혈기를 부리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이 오빠는 아빠께 알리지도 않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혼자 왕래하고 있던 차였기에 여러모로 엄마는 아빠에게 불만이 많고 무척 예민해 있으셨거든요. 모녀가 모두 자기에게 척을 지고 안 볼 양으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 아빠도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끌려다니듯 이 결혼에 함께하게 되셨고 상견례나 결혼식 때 내내 불만 가득한 얼굴로 계셨어요. 이때 진짜 속상한 게 아무리 본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왕 허락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면 좀 표정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거시고 인사를 하고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대답도 뭐 들릴랑 말랑 너무 무리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위한테는 어땠겠어요? 결혼하고 난 뒤 제가 남편과 친정에 가면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옆에 있는데도 못 본 척 저한테만 말을 걸고 남편 말에는 대답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엄마가 채워주시려고 우리 남편에게 잘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빠에게 불만이 많았고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어쩜 저렇게 나이를 들면 들수록 고집만 고래 힘줄처럼 세져서 바꿀 줄을 모르고 미간만 찌푸리고 목소리만 커지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슬프더라고요. 가뜩이나 아빠를 생각하면 이렇게 애증에 휩싸여 괴로워지는데 정말 어이없는 대사건이 아빠에게 일어나고 말았지 뭐예요. 한창 코로나가 터지고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아빠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대비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 스마트하고 빠릿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무너지는 판국에 아빠도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서 무너지게 된 데에는 단순히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물꼬를 트긴 했으나 이때 아빠 평소 거래처와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날카로워지다 보니 다른 쪽에서 진짜 위기가 나타났더라고요. 다들 무척 민감한 상태였는데 그때 좀 배려도 하고 넘어갈 건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뭔가 인간관계적인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나 봐요. 결국 거래처들은 아빠에게 등을 돌리고 어쩌고 하면서 신뢰 문제가 터지게 된 것 같았고 아무리 우리 아빠 회사가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지진에 힘없이 무너지듯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금을 융통하던 부분까지 막히게 되고 트러블이 일어나니 아빠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인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 모습에 저와 엄마도 어안이 벙벙했고 오죽하면 아주 오래도록 연락이 단절되었던 오빠조차 간만에 아빠를 만나러 들렀을 정도였답니다. 오빠 역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해오는 모습을 봐왔고 아무리 아빠가 미워서 의절했다 한들 정말 부모님이 잘못되길 바랐던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아빠와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시간별로 보고받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나니 가뜩이나 노산으로 이런저런 준비하는 것도 힘든 와중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남편한테 괜히 짜증이나 내게 되고 말이에요. 남편도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안타까웠던 건지 차마 아빠에 관련된 건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저는 수신 번호에 엄마가 뜨기만 해도 심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나마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저에게 전달되어 올 뿐이고 아빠는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으니까요. 이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어 그런지 아빠는 그 연세에 약이 없으면 잠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얘기했고 평소 자기에게 무뚝뚝한 장인어른이긴 하지만 상황이 너무 최악이라 그런지 약간은 마음이 쓰였나 봐요. 저보고 불면증에 좋다는 무슨 건강식품 같은 걸 사왔다며 갖다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같이 들고 친정에 갔는데 아빠는 저희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놓고 가라고만 하시더군요. 엄마 말로는 밥도 못 드시고 있고 살도 엄청 빠지셨다며
정말 같이 있는 엄마가 피말라 죽을 맛이라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와 남편은 그대로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오는 내내 한숨만 깊이 내쉴 듯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위로했지만 도저히 힘낼 수가 없었어요. 살아온 일에 이렇게 부모님의 위기를 크게 눈으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도 우울해지는 것 같다면서 뭐라도 좀 먹자고 말하는데 그제서야 저도 좀 정신이 들더군요.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도 챙기긴 해야겠구나 싶어서 조금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억지로 남편이 이끄는 대로 밖에 나가서 뭔가 먹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은 자꾸 모든 게 좋아질 거다. 장인어른도 곧 안정되실 거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너무 상황과 안 맞는 청사진 같은 얘기라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은 고마웠지만 말이에요. 일단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다운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서 집에서 좀 평범히 지내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어? 오늘 우리 아버님 댁에 가서 저녁 먹을까? 아직 저녁 안 먹었지? 혹시 차렸어? 갑자기 이 상황에 무슨 친정에 가서 밥을 먹자는 건지. 아직 저도 밥을 차리진 않은 상태였지만 뭔 말인가 싶어서 멍하니 듣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안 차렸으면 친정으로 가자면서 자기가 먹거리를 사서 집 앞으로 갈 테니 전화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엄마 아빠가 잘 계시긴 한 건지 요 며칠 연락도 안 하고 계실 때라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아예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기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역시나 힘드신 건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얘는 오길 뭘 와. 지금 뭘 먹고 앉아있을 기분 아니야. 아휴, 나도 입맛도 없고 다 짜증나고 다 싫다 그냥. 네 아빠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어. 그냥 니네들끼리 먹어. 너도 임신하려면 잘 먹어야지. 그런 와중에 저는 그냥 제 말을 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막상 저래도 제가 가면 좋아하시긴 하거든요. 아니야, 엄마. 이서방이 엄마 좋아하는 초밥 포장해서 온대. 엄마 밥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식탁에 숟가락만 놔줘. 우리 얼른 갈게. 알았지? 이러고도 엄마는 뭐라 하는 와중에 전화를 끊고 저와 남편은 먹을 것을 포장해서 친정에 갔어요. 역시나 아빠는 방에서 주무시는 건지 인기척도 없고 엄마만 겨우 기력을 챙겨서 우리를 맞아주시더군요. 그냥 밥이나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저는 포장한 걸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 장모님, 장인어른도 같이 나오셔서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뜸 아빠랑 마주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저도 엄마도 동시에 눈이 둥그레져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평소 거의 아빠랑 대화하거나 마주칠 일 없이 그냥 쓱 스치고 가버리는 아빠에 대해 어떤 말도 없던 남편이 이런 말 하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뭔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엄마도 똑같이 느끼셨던 건지 바로 의자를 쓱 밀고 일어나서 안방문을 두드렸어요. 사위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얼른 나와보라고 하면서도 엄마조차도 뭔 얘기인가 궁금하셔서 계속 우리 남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빠는 몇 번이나 짜증을 내시다가도 엄마가 하도 문을 두드리면서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고 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거냐며 저희한테 또 벌컥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짜증이 나서 받아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말에 아빠며 저며 엄마며 셋 다 숨이 멎을 듯 놀랐어요. 장인어른, 이거 받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웬 봉투를 내미는데 딱 봐도 편지나 뭐가 아니라 돈인 것 같으니 순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아빠는 어이없는 눈으로 그냥 뻐끔거리며 멈춰서 계시기만 하고 제가 먼저 받아서 이게 뭐냐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 말을 듣고도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안에는 무려 억대의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봉투 안과 남편 얼굴을 계속 쳐다봤고 엄마도 제 옆에 오셔서 보더니 놀라서 입을 덜컥 막으셨어요. 그렇게 넷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채로 결국 저는 그 봉투를 중간에서 받아 바로 옆에 있는 아빠에게 넘겨드렸어요. 아빠가 봐도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일단 받으셨는데 왜들 그러냐는 얼굴로 우릴 보시곤 다시 봉투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아빠 역시 놀라셨는지 입을 앙 다문 채 멈춰 계시더군요. 뭔가 이쯤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남편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최근에 하시던 것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와중에 제가 좀 외람되지만 장인어른 사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아버지께선 요즘 같은 때 누구네 집이건 잘 돼야 하지 않겠냐며 좀 더 희망이 있는 쪽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해오시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라기보단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사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정말 입에서 아주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런 고액의 금액을 선뜻 사돈에게 내줄 생각을 하시다니. 저희 아빠는 사돈 간에 제대로 격식을 차리긴커녕 예의 없다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버님을 내외하셨거든요. 그뿐인가요? 본인 사위도 매번 냉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매번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빠는 그저 제 남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할 뿐 미동도 없으셨고 남편은 그런 아빠의 눈치를 한 번 더 보더니 또 말을 하더군요. 아무쪼록 사돈이 잘 되셔야 아들인 저도 그리고 며느리인 이 사람도 다 잘 살지 않겠냐며 당장 갚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면 빌려드린 걸로 해도 괜찮다고 뭐든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거 저희 아버지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장인어른.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흘러가는 흐름을 관찰하느라 내내 긴장해 있다가 말이 끝나고 나서야 아빠의 표정을 봤어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뻘개지셔서는 받지도 안 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손모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아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거절하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정말 어디서 나오는 적은 지원금이라도 다 끌어모아야 할 판국에 이 억대의 돈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고도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평생 일궈오신 것들을 처분하신 재산이라는데 그 설명조차도 너무 어렵고 무겁게 느껴져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빠도 솔직히 사람이면 그 돈을 어떻게 넙죽 받겠나요? 자기가 그렇게 사위 마음에 안 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고 그나마 우리 남편 앞에서 티를 덜 냈다고 할지언정 그걸 엄마가 알고 제가 아는데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양손을 확 내밀더니 봉투를 그대로 아빠의 손에 확실하게 쥐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사돈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니 잘 받았다고 전화 한 통만 해주시라고 하더군요. 결국 아빠는 눈을 질끈 감더니 고맙다고 짤막하게 제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그래놓고 차마 제 남편에게는 못 물어보시겠던지 저보고 아버님 번호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고 아빠는 그대로 핸드폰을 갖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저나 남편이나 아버님들 간에 통화하신 내용은 들을 수 없었죠. 어찌되었건 아빠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남의 집 귀한 아들 부모에게 신세를 지는 마당에 고맙다는 소리를 했겠죠. 일단 이렇게 되어 결론만 말하자면 아빠의 회사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던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 훈련을 하는 수준으로 일어서게 되었어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안 얘기지만 이후로 상황이 좀 더 지체되었다면 부모님이 15년째 살고 있던 이 자가까지 처분하고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이후로도 아빠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다시 회복하고 아버님께 돈도 돌려드리는 게 일단 목표이다 보니 계속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여전히 사위 얼굴은 차마 못 보겠는지 이전과는 다른 이유로 사위 눈을 못 맞추고 계신답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지와 격려를 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네 집이건 요즘 같은 때에 가능성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며 그 큰 돈을 턱 내주신 아버님께 그저 죄송하고 제가 민구스러울 뿐이에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다시 되돌려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에 신세진 일을 아빠가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각인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중반인 가정주부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써보려니 조금 긴장되기도 하네요. 시간 나면 항상 유튜브에서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해서 언제나 틀어놓고 있는데 제 이야기도 한 번쯤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보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 글솜씨가 좀 시원찮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리 부유한 집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집은 서울이긴 했는데 별로 여유가 없었고 자식들에게 큰 투자를 할 만한 집도 아니었죠. 그래도 3남매라 자랄 때는 사이좋게 즐겁게 자라긴 했는데 학교 가고 나서는 셋 다 그리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공부도 못하는 저희 세 남매를 전부 대학에 보낼 수 없었고 저도 특별히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고졸로 남기로 했어요. 저희 큰오빠는 그래도 대학에 갔지만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얄미운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머리를 깻잎처럼 붙이고 치마 줄여서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런 애였는데요. 그렇다고 막 일진처럼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노는 애들 축에 들지만 그렇다고 엄청 영향력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닌 그런 애. 예쁘장하긴 한데 그렇다고 얼짱은 아니고 본인은 얼짱 같다고 생각하던 그런 애였는데요. 저하고도 굉장히 자주 부딪혔어요. 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해야 하나? 공부도 잘 못하고 우직한데 꾸미지도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우 관계는 무척 좋아서 친구들하고 매일 뛰어다니면서 놀고 시끄럽게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고 이런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매번 저한테 타박하면서 시끄럽다, 냄새난다, 못생겼다, 별소리를 다 해댔죠. 그런 꼴로 남자친구가 생기겠냐,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해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둔감한 편이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걔가 떠들거나 말거나 꽤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즐겼어요. 외모에도 남자에도 관심이 없는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애는 고3이 되어서 지방이라도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냥 고졸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 애가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요즘 너같이 생긴 고졸 여자애를 누가 데려가? 너 왜 나한테만 그러냐? 네가 제일 한심하니까 그렇지.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거기다 대학도 못 가고. 사실 그 애도 공부 못하기는 진짜 매한가지였죠. 하지만 집에서 돈을 조금 대줘서 지방대학이라도 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대학 생활을 누리게 된 거였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대학 캠퍼스 로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게 아주 아쉽고 서운했는데 그 애가 그렇게 놀려대니까 더 화낼 수밖에 없었죠. 공부 못하는 건 제 잘못이고 돈 없는 건 집 잘못이었어요. 놀리는 건 걔 잘못이었고요. 야, 내가 결혼을 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야? 걱정해주는 거 다행인 줄 알아. 난 대학생이고 넌 고졸 백수야. 이제 완전 다르다고. 꼴통 지방대학 가는 주제 뭐 명문대 가는 줄 알겠네. 너 곧 쌍꺼풀하고 코 수술한다며? 맨날 쌍꺼풀 테이프나 붙이고 다니더니. 결국 제가 욱해서 쏘아붙였고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공격을 받은 그 애는 얼굴색이 새파래지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고3 마지막에 서로 정말 개처럼 싸우게 되었죠. 전 성격이 좋은 편이라 누구와도 그리 싸우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그 애와는 당연히 연락이 끊겼죠. 지방대학에 가서도 제법 예쁜 얼굴이라서 인기가 좋다는 말을 들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의 말대로 고졸에 가진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서 남자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용기백배한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제일 예쁘고 좋은 시기에 공장에 처박혔다고 상심할 법도 했지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죠. 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4년 뒤에는 그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열었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바리스타도 배웠는데 그 덕분에 커피를 아주 맛있게 뽑을 줄 알게 되어 카페를 열었죠. 카페를 열고 나서도 베이커리를 꾸준히 배우고 개발해서 디저트로도 잘 팔게 되었고요. 왜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동네에서 어디 카페라고 하면 아, 거기라고 하는 카페. 그런 곳이 되었죠. 카페 운영한 지 대략 1년쯤 지났을 때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그중 한 명이 근처 큰 기업에 다니는 직원분이었는데 서로 농담도 많이 하고 코드가 맞아서 시간 나면 수다도 떨곤 했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기, 오늘 가게 몇 시에 닫으세요? 오늘요? 평상시에 항상 11시에 닫아요. 오늘도 그럴 것 같네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더 일찍 닫지 않으시고요? 아, 하긴 비가 너무 많이 오긴 하네요. 손님도 없을 것 같고. 그럼 조금 일찍 닫고 저하고 식사하러 가지 않으실래요? 네? 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자 손님이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말하더군요. 데이트 신청이에요. 어머나. 저는 놀랐지만 불쾌하진 않았어요. 손님들 중에는 카페 여사장이라고 우습게 보고 들이대는 남자 손님들도 많았지만 이분은 평소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식사 청하는 태도도 굉장히 정중했고요. 그 후 식사를 하고 나서 서서히 가까워져 그분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결국 사귀어서 상당히 진지한 관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간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어린 나이에 사귀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분은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이였죠. 그리고 우리는 사귀고 난 뒤 2년이 지난 다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제 나이가 30이었고 남자친구는 32이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상견례 과정을 거치면서 시댁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두 분 모두 얌전한 분이긴 했지만 시어머니 쪽은 좀 함부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살이 좀 찌셨고 술을 좋아하신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 그 연세 어르신들이 그 정도 식습관 안 가지신 분이 어디 있겠냐 싶어서 그리 걸리진 않았죠.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시동생이 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결혼한 상태였고 저한테는 손아랫동서가 한 명 있었던 거였는데요. 바로 그 손아랫동서가 저와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도 싸우던 그 애였어요. 손아랫동서는 미리 저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던 듯, 그리고 그게 저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듯, 제 얼굴을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죠. 어머, 형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너... 오랜만이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처음이네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아는 사이니? 아,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머님. 동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동서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얼굴을 싹 갈아엎었는지 쌍꺼풀도 생기고 코도 높아져 있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정말 예뻐서 첫째 며느린 얼마나 예쁜 애가 들어올까 기대했는데 그만큼은 아니구나. 어머님, 형님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요, 뭐. 넌 대학도 나왔고 말이다. 아유, 예쁘기도 하지. 시어머니는 동서를 정말 예뻐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 티가 났죠. 사실 그럴 만은 했어요. 시동생은 중견기업 다니고 키도 그리 크지 않은데 동서는 대학도 나왔고 예쁘기도 했죠. 반면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키도 크고 외모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훈남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저는 동서보다 얼굴도 훨씬 떨어지고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고졸이었으니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실 수밖에 없었죠. 사실 고등학교 동창이라 아는데 형님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성격은 좋았어요. 뭐 그거만이라도 어디예요. 그럼.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는 다른 사람 칭찬도 잘하지. 사실 뭐 저는 대학 동창들이 있어서 친구도 많지만 형님은 고등학교 동창들 뿐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끝마다 동서는 제 학력을 들먹이면서 저를 긁었고 시어머니는 거기에 깜빡 넘어가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 긍정도 빠르고 상당히 그러려니 잘하는 낙천적인 성격이라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저희를 비교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죠.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섬세한 성격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도 그리 마땅치 않아 하셨어요. 시댁에 비해 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돈을 꽤 잘 버는 편이라 혼수도 많이 해왔고 집 사는데 돈도 많이 보탰는데도 그랬어요. 시댁에도 사실 돈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서울에서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곤 하셨죠. 저는 구태여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할 이유도 없다고 느껴서 매번 예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평소 제가 하는 선물이 시댁 재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곤 하셨어요. 넌 어쩜 시댁에 선물도 이렇게 센스 없이 하니? 고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고기 쪼가리를 선물이라고 사와? 네 동서가 뭐 사왔는지 알아? 명품 지갑 사왔다. 에휴, 너는 어쩜 센스도 없고 참. 시어머니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서 말씀하곤 하셨죠. 동선에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였는데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맞춰주기 위해 명품 지갑이며 모묘를 사다 날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짝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사실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하는 제 쪽이 훨씬 더 돈을 잘 벌었지만
시어머니나 동서나 제 가게를 동네 카페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저희는 결혼 후 1년 뒤 아기를 낳아서 예쁜 딸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당황으로 물들어 계시더군요. 네? 뇌졸중이요? 아버님이요? 그래, 이 일을 어쩌니? 난 정말 살 용기가 안 나는구나. 어쩌다가 그보다 아버님 상태는요? 반신불수다. 거기다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이대로면 아예 생활이 안 된다더구나.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저한테 전화하신 시어머니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당황해서 울기만 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일처리는 전부 자식들이 했죠. 사실 동서는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위로만 했고 실질적인 일은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병원 절차를 처리하고 비용을 결제하고 시아버지 상태를 봐서 병동을 옮기고 남편이나 시동생은 회사 일로 바빠서 저녁 때나 병원에 올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앞으로 일어설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목숨은 아직 위험하지 않지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누워 계실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였죠. 까마득했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젊으신데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요양병원에 누워만 계시게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병원에 계시면 시댁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게 뻔해서 집으로 모셔야 할 가능성도 있었죠. 동서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슬그머니 눈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어서 몰랐지만요.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는 사이에 동서가 저한테 반협박성으로 말하더군요. 전 절대로 못 모셔요, 형님. 첫째 아들 내외가 알아서 하셔야 해요. 나? 아니 간병인을 쓰던가 하면 되지. 그 비용도 못 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믿고 그 비용을 내죠?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첫째 내외잖아요. 사실 그간 예쁨 받고 뭐라도 하나 시댁에서 얻은 게 있다면 동선의 부부였어요.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모두 불러다 앉히셨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는 지친 얼굴이었죠. 단 며칠일 뿐이었는데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3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집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서는 아이가 많이 커서 움직일 순 있었지만 일부러 가지 않고 피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둘러보면서 한숨을 깊이 쉬셨죠. 너희들이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셔서 움직이질 못하시잖니. 나는 늙은 몸으로 내 한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이러다간 나까지 쓰러질 것 같구나. 그렇죠, 어머님. 저는 동의의 뜻을 표했지만 동서는 아예 모른 척하고 대답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확 늙은 얼굴로 그러시더군요. 너희들 중 너희 아버지를 모시는 쪽에 내가 우리 재산을 다 주려고 한다. 네? 그 말에 동서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시어머니의 결정은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운신 못하는 시아버지를 모신다면 엄청 고생할 게 뻔하니 그쪽에 가능한 보상을 주는 게 맞는 거였죠. 우리 집에는 지금 아파트하고 지방에 토지가 있다. 토지는 1000평 정도라서 값은 나쁘지 않게 나갈 게야. 지금 아파트도 시세가 제법 나가고. 그렇죠, 어머님.
나눠주지 않고 그냥 전부 줄 거다. 그러니까 누가 모실지 너희가 결정해서 알려주거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동서는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얼굴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댁에서 나온 후 저와 동서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 어쩌실 거예요? 동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저는 사실 돈에 대한 욕심도 크지 않아서 그냥 동서만 쳐다보았어요.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 아파트하고 땅 가지고 싶은 거지? 저는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직구를 던졌더니 동서가 얼굴색이 좀 붉어지더군요. 제가 욕심 때문에 결정 내리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랬죠. 동서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저도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낙천적으로 편한 소리만 해서 친구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돌려 말하지 않는 면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내가 뭘? 고등학교 때 뭘 어쨌는데? 나한테 맨날 성형할 거라고 해댔잖아요. 내가? 맨날? 네가 나 대학 못 간다고 놀려서 성형할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던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대학 가서 쌍꺼풀 수술 급하게 해서 재수술까지 했잖아. 아, 저는 그때야 동서 얼굴을 자세히 보았죠. 동서 눈은 그냥 수술한 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눈꺼풀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둔한 편이라 아무 생각도 없이 넘어가곤 했지만 다시 보니까 수술 자국이 너무 색이 나 있었어요. 동서는 그제야 할 필요 없는 소리를 해서 재수술한 사실을 알게 했다는 걸 알았는지 입술을 깨물더군요. 아, 재수술한 거였어?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저는 귀찮아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시댁 아파트는 12억이고 땅은 아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지? 3억? 뭐 그 정도랬잖아. 내가 가질 거야. 그럼 네가 아버지 모실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그 재산 다 주신다잖아. 너 절대로 욕심내지 마. 동서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재산에 욕심도 없었고 고생하기도 싫었기 때문에 대환영이었죠. 말해두지만 나 너 안 도와줘. 내가 도와주길 바라면 그만큼 비일로 재산 떼서 나 줘야 돼. 아, 시끄러워. 절대로 도움 안 받아. 그 재산 전부 내가 받을 거니까. 동서는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이에 아예 본인이 제 손아래 동서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한 말투였죠.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머님, 들으셨어요? 동서가 아버님 모신다던데요? 그래, 전화 받았다. 아휴, 정말 걔밖에 없다, 나한테. 아, 다행이에요. 전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됐다. 나중에 넌 돈이나 탐내지 마. 시어머니께선 그 사이에 동서가 전화를 드려서 자신이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한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역시 본인이 예뻐하던 며느리가 효도한다며 흡족히 여기셨고 그 다음 날부터 동서는 시댁으로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몸을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의 간병을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체격이 상당히 좋은 분이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는 것만도 여자들 힘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간혹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지켜보면서 동서한테 엄청나게 잔소리하는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티면서 오로지 재산만 바라보고 시아버지 간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전 어쨌든 시댁 부모 간병에서 벗어나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울 수 있고 제 가게도 운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사실 조금도 정이 붙게 저한테 대해주질 않았거든요. 사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서 남편은 자기 어머니하고 사이가 무척 안 좋았죠.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도 남편이 제일 냉담했어요. 항상 돈 뜯어갈 생각만 한다면서 시댁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돌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 지금 고생 많이 하겠지? 그렇지 뭐. 의식 없으신 분 간병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그거 전부 재산 받으려고 하는 걸 텐데. 거참. 남편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아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남편은 한참이나 웃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실 나도 혹시 나중에 유리분 청구라도 해야 하나 준비를 해두려고 등기부등본 다 떼봤거든. 아파트랑 땅. 아, 그 동서한테 물려주신다는 거? 아, 그걸 왜 봐. 난 필요 없어. 필요 없기는. 그래도 있으면 받아야지. 뭐 고생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거지 뭐. 재수 씨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 소리가 나와? 나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는 편 아니야. 아이고, 알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나도 결론 내렸어. 왜? 제가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전부 꺼내놨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전부 근저당이 잡혀있더군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전부 담보를 잡혀서 돈을 대출해서 쓰셨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한 모양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어요. 빚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카드빚도 더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다 갚으려면 저 재산 다 날리게 될 것 같긴 하더라. 재산 상황을 다 알아본 모양인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전 어이도 없고 참 시어머니와 동서의 상황이 묘해서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동서는 진짜 얄미운 짓도 많이 했고 돈 욕심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도 않더군요. 아이고, 재산 미끼를 던져서 그거 동서가 덥석 물었는데 이제 어쩌나? 그러게 말이야. 재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들기부터 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저희는 그냥 이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일은 이미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의 일이 되었으니 제3자인 저희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었죠. 그리고 굳이 그 얄미운 동서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는 일을 제가 끼어들어서 망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시아버지를 간병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서는 이제 드디어 간병에서 벗어나 20억에 달하는 재산을 전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출 기세였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속 포기를 했고요. 뭐라고요? 아버님 빚이 있다고요? 나도 몰랐다. 너희 아버지가 빚을 질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어머님, 이거 대체 뭐예요? 하지만 동서는 시아버지의 빚을 제하고 나자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히려 빚이 좀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의 미치려고 했어요. 동서는 상속 재산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와 쌍욕을 날리면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싸워댔고 그 길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죠.
시어머니도 아마 시아버지의 빚에 대해서는 다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기가 확 죽으셔서 저희하고만 간혹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끼어들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우습긴 하더군요. 사람이 욕심을 너무 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욕심 없이 살면 그 때문에 손해도 보지만 사실 그로 인해 불행을 피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하면 소소하지만 이렇게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동서하고는 연락되지 않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5년이나 무급으로 그렇게 고생했으니 지금은 어딘가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